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 한 주 좀 힘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활기차게 시작해야 될 텐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심리가 악화됐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역시나 주요 지수가 밀렸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가 5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2주째 지금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거기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지역 은행들의 불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부분이 증시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도돌이표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악재가 살짝 사라지는 듯 했다가 그 악재가 다시 튀어나오면서 악재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한 주간 우리 장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어떻게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지 저희도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주말을 끼고 나면 지난 거래일이 어땠더라 다들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본격적인 내용들 시작해 보시죠. 일단 금요일장도 양지수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4일 연속 밀렸어요. 0.6% 이날도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0.2% 추가 하락 기록하면서 5거래 연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양지수 모두 동일하게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도 악재가 반복됐고 호재는 부족한 흐름이었어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12일 저녁으로 예정됐던 일정 또한 이번 주 초로 옮겨지면서 그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졌고요. 지역은행 리스크가 여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약했습니다. 시장 전반이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대부분 섹터가 부진했고요. 악재의 반복 이슈 중에 하나, CDF 반대 매매 이슈가 재부각됐습니다. 그래서 DYPNF나 신대항제지가 급락이 나오기도 했죠. 이런 이슈가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조사와 검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증권주들이 호실적을 냈음에도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올랐던 쪽을 보시면 통신, 유틸리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섹터로 여겨지죠. 방어적 섹터요. 이날 한국전력이 요금 인상 관련한 이슈가 오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받아서 올라갔고요. 자동차 부품은 돌아가면서 일주일 넘게 지속적으로 상승 섹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YG엔터가 17%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날 아침에 엔터주에 대한 브리핑을 했고 그 전날 실적에 대한 리뷰를 했었죠. 블랙핑크 가치가 재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로봇주도 돌아가며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날 감속기 업체 중 하나인 SBB테크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SBB테크 같은 경우는 현대차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쪽인데요. SBB테크가 강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양자암호, 구제역 등의 테마주들도 상승했고요. 떨어진 쪽은 히토류, 조선, 그리고 보험, 건설, 철강 등이었는데 최근에 손해보험사들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날 현대해상의 순이익이 떨어졌다라는 소식 속에 보험주들도 하락했습니다. 자, 이슈로 본다면 스타링크 코리아가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이날 장 이후에 들려왔어요. 과기부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은 즉슨 위성 관련한 모멘텀이 또 추가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일정적으로 나름 픽스돼 간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주들도 순환 테마에 다시 한번 등극할 수 있을지 관심권역에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눈은 이번 주에 있을 미국과 중국 실물 지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물 지표가 잘 나올 경우에는 우리도 중국의 리오프닝 낙수 효과를 조금 받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는 거죠. 일정들입니다. 이번 주까지도 일부 기업들 실적이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지난주까지 해서 얼추 실적 시즌은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바로 내일입니다.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등 나오는 거 체크가 필요하고요. 이날 밤에 미국에서 4월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 더불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라는 점에서 체크가 필요하겠네요. 그 밖에는 이번 주에 신규 상장 종목이 3종목이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 후반에는 G7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에서 개최되기 시작한다라는 점 정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이 얼추 마무리되고 돌아보니까 그래도 좀 부진했던 쪽 반도체를 필두로 많았지만 좋았던 쪽들도 꽤 있었죠. 조선기자재, 엔터, 덴탈 혹은 LCC, 방산, 자동차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이런 쪽에서 꽤 좋은 흐름들을 냈는데 이제 실적이 더 나아지는 것이 드라마틱한 쪽을 보자라는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도체로 하나증권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이 3분기의 이 주가는 다음의 영업이익을 반영한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그렇다면 내년도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곳이 어디일까를 찾아가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순이익 증가율로 놓고 봤을 때 추정치 기준입니다. 최저에서 최고로 올라가는 섹터를 찾아봤는데 반도체가 좀 압도적으로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조선 등의 산업재들도 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5월, 6월 보내고 나서 3분기부터는 정말 시장이 원하고 말하는 대로 반도체 강한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찌됐건 조정 시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의견이 또 한 번 나왔다라는 점에서 지켜봐야겠죠. 국내 반도체와 그리고 산업재들의 예상 순이익이 저점을 형성 후에 반등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네요. 산업재라고 한다면 조선과 기계, 운송, 건설 등이 되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치고 나올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주냐 반도체냐 2차 전지냐에서 2차 전지가 살짝 밀려났고요. 실적주, 자동차, 전선 이런 쪽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와 다음 주자가 누가 될지 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수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 반도체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빅테크 종목을 중심으로 조금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강보합권을 유지했는데 오전 10시경 미시건대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이 탄력을 잃었습니다. 일단 5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57.7로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더 늘어났고요. 실업이 늘고 소비 심리가 떨어졌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키웠죠. 거기다가 이와 조금 아이러니하게 인플레를 자극하는 내용도 같이 전해진 거죠. 미시건대 보고서에 있었던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상을 상회했고 5년에서 10년 장기 기대 인플레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것도 2011년 3월 이후 최고치까지 기록했죠.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구나. 연준이 말하는 대로 아직 인플레 잡기까지는 멀었구나. 이런 쪽의 시각이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했고요. 전반적으로 지수가 조금 탄력을 잃었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물가 압력이 식지 않으면 추가로 금리 더 올려야 한다라는 등의 매파적 발언을 더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장 후반에 빅테크 종목들이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지수 역시나 낙폭을 조금 줄인 채 그래도 약보합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슈로 놓고 본다면 앞서 수정앵커 오프닝에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중소형 은행 하락 이슈가 계속 있었고요. 이번 주로 연기된 부채 한도 협상 이슈도 지속해서 주목할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장에서 AI 관련한 주식들 상승률을 제외하고 본다면 시장 자체는 마이너스권이다. 결국 AI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생각나는 업체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등이 떠오릅니다.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미국장도 좀 철저히 소외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으로 CNBC가 종목들이나 섹터나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확신이 부족한 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보시면 뚜렷한 흐름은 없었어요. 대다수가 조금 하락, 좀 급락까지는 아니고 소폭의 하락,
또 급등도 아닌 소폭의 상승 이런 정도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태양광 쪽은 그나마 좀 시세가 있었는데요. 퍼스트솔라가 스웨덴의 방막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이슈 속에 26% 정도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 재무부의 IRA 도메틱 컨텐츠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됐고요. 그에 따라 일부 태양광주가 올라가기도 했네요. 뭐 가장 눈에 띄었던 섹터 중에 하나였다 보겠는데 국내 태양광 어떨지 잠시 후에 수정 앵커 브리핑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이날 2% 정도 하락했습니다. 가격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00만 대 리콜 이슈 속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진동닷컴 등의 중국 관련한 기업들의 하락도 이날 도드라졌습니다. 자, 이슈로 넘어가 보죠. 뭔가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 등을 접하고 살펴보다 보면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뭐 단적인 예들 몇 개를 추려왔는데요. 일본은 전체적으로 앨범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앨범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음반 수출 1위입니다. 구출이 아니고 수출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의 유튜브를 가장 많이 조회하는 국가가 또 일본이라고 하네요. 4분기 대비 1분기 한국으로의 일본인 관광객들은 60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한국의 웹툰은 일본 디지털 만화 30%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화장품 수입액 중에 1위로 한국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한국의 K-콘텐츠, K-드라마로 인해서 연결되는 문화적인 이슈 소비가 많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화장품 많이 수입한다라고 하죠. 미국의 CD 앨범 판매 탑10 중에 K-팝이 무려 7팀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엔터가 미국 IPO 등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엔터, 웹툰, 여행, 화장품을 자극할 만한 뉴스들이 과거에는 중국에 국한됐던 모멘텀이 다양한 국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한화에서 보고서를 낸 내용인데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외 지역의 모멘텀을 가진 업체들 주목하자라고 얘기했고요. 클리오,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등을 얘기합니다. 뭐 웹툰에 대해서는 그냥 자발적으로 추려본 내용인데요. 웹툰사가 뭐 많진 않습니다.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 등등이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뉴스로 본다면 22일 동안 출장을 떠났던 이재용 회장의 행보가 놀랍습니다. 20인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약 20명. 여기 엔비디아 잭슨왕 CEO도 만났고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만남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등의 CEO도 함께 만남을 가졌죠. 지금 삼성이 바라보고 있는 쪽, 반도체, 미래 반도체 혹은 바이오 쪽에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되겠고요. 엔비디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HBM 반도체 관련해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 회로를 좀 돌려볼 수가 있겠죠. 물론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뉴스로 인한 아이디어를 참고 삼는 겁니다. 엔데스테크, 솔트룩스 등의 종목들 체크할 수 있겠고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테슬라와 함께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전장 카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네이버와 챗 GPT 공동 개발에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향 AI 종목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본다면 플리토, 오비젠, 알체라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용 정도로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네요. 먹거리 물가가 계속해서 자극받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 이야기 자주 전해드렸었는데요. 엘니뇨가 오면 바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상 고온을 유발하고 가뭄이나 폭우 또 일각에서는 한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쌀이 올해 20년 만에 생산량이 가장 낮아지고요. 밀은 호주가 혹은 우크라이나가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탕수수 가격도 올라가고 올리브 가격도 올라가고 푸드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데요. 식량, 비료, 설탕 그리고 폭염 관련주로는 이 정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구제역 이야기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관련주 지난 주 후반에 내내 올랐었는데 체크 정도가 필요하고요. 돼지고기 가격 올라가는 시기죠. 여름까지는요.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20% 가까이 또 올랐다라는 소식 정도 들려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들 살펴봤고요. 섹터로 들어가죠. 오늘 태양광 뜨거운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요즘 날씨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굉장히 덥습니다. 또 아침에 저희가 출근할 때는 해가 떠 있거나
뜨기 전이거나 뭐 이런데요. 네. 오늘 제가 출근하는 동안에 해가 뜨는 걸 봤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는 왜 이렇게 처참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라고 하면 하늘에 있어야 하는데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주가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주가는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우선은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16%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S에너지도 10% 정도, 현대에너지솔루션도 20%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종목들을 본다면 이렇게 올해 상승률만 체크해보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종목별 분위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리 좋지 않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는 4월 27일에 거래가 정지됐고요. 오는 29일에 인적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 그리고 재상장이 완료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태양광주들 그에 비해서 OCI가 잠깐 쉬어가는 게 혹시나 또 호재가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재상장이 되고 나서 뉴 OCI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다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퍼스트솔라가 지난 한 주 최고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앞서 민영 앵커가 뉴욕 증시 섹터에서도 잠깐 얘기를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 퍼스트솔라가 앞으로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태양광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약 8천만 달러의 에볼라 AB라는 유럽의 태양광 방막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26%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먼저 태양광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요.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금요일장에서 오르진 않았지만 솔라엣지라던가 인페이스 에너지가 각각 2%, 4%가량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퍼스트솔라는 9%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는 55%나 올라가면서 이 태양광주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이나 올해를 봤을 때 미국의 태양광주들도 우리나라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지난 8일에 냈던 보고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지금도 가격이 싸다라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우선은 1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견조했다라는 부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9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1%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당 순이익, 이 EPS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거의 50%나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한 거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일단 실적을 좀 리뷰를 해본다면 미국에서는 지금 주택용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주택용도 그렇고 상업용도 그렇고 모두 강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20% 이상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실적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익성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물론 미국의 주택용 태양광의 수요는 2분기까지는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관련주들 태양광 인버터 기업의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거치기만 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의 EPS 상승률 전망치가 올해는 70% 가까이, 내년은 23% 정도 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IRA의 보조금의 영향이 아직은 실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전해진 하나의 호재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이 IRA와 관련해서 미국의 콘텐츠 보너스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추가 세액공제 지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을 할 때는 기존의 보조금, 이 세액공제 혜택이 30%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양광 모듈 같은 부품 쪽에서 미국산 철강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최대 40% 정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품은 미국에서 일정 비율을 채굴하고 생산하고 제조를 해야 됩니다.
모든 제조 공정은 미국에서 발생해야 되고 구성 요소는 미국에서 돼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위 구성 요소의 출처와 상관없이 미국산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최소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을 한다면 중국의 웨이퍼로 제작이 된 태양광의 셀을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금 웨이퍼 시장 자체는 중국에서 거의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탈중국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뜻에서 나온 조치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 업체들이 좀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한화솔루션 쪽에서 태양광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큐셀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태양광 모듈의 생산을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주택과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용에서는 5년 연속으로, 상업용에서는 4년 연속으로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까지 미국의 조지아주에 25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솔라 허브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북미 쪽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 8.4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한화솔루션의 실적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올해 들어서 16% 가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모듈 웨이퍼 대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중으로 음성도 그렇고 진천에서의 공장에서 이 대형 웨이퍼의 대형화들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각각 올해 5월이고요. 12월이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차세대 태양전지의 기술 확보도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에 이미 한화솔루션 쪽에서는 미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에 따른 세액 공제 예상 금액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재생 부문의 영업이익이 2,450억 원을 기록했고요. 2011년에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이후에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앞서 얘기 드렸던 콘텐츠 보너스 규정에 따른 추가 10%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한다면 앞으로 실적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퍼스트솔라의 분위기가 좋았고 만약에 오늘장에서 태양광주가 함께 올라가 준다면 이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양광주가 다시 쨍하고 해뜰 날을 맞이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태양광주에 대한 의견 이어서 다음은 또 로봇주 얘기 또 해 나갈게요. 뭐 한 주에 한두 번은 로봇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물류 로봇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로봇 이야기는 4월 20일경부터 좀 꾸준히 살폈어요. 한국에서는 로봇을 본다면 지금 물류 로봇을 체크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배달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물류 로봇, 배송 로봇 관련한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살폈었죠. 그리고 지능형 로봇봇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T-로보틱스가 SK온으로 추정되는 2차 전지 자율 이동 로봇 수주를 받았다라는 뉴스도 그때 당시에 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AMR, 이 자율 이동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그날 했었는데요. 이때 2차 전지 업체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포드나 독일의 벤츠 쪽, 미국의 아마존, 영국의 오카도 등에서 AMR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 AMR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율 이동 로봇이라고 말하는 AMR 물류 로봇의 대표 주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존에는 배송사들 위주로 쿠팡이나 이런 쪽에 배송을 하는 물류 쪽 위주의 움직임이었다면 이게 이제는 다른 제조업으로 많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AMR을 채택하는 섹터가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되겠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저 줄대로 혹은 코드대로만 움직이는 단순한 움직임으로 커버가 가능했던 산업 공정이었다면 지금은 공정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율주행의 느낌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두산 로보틱스 얘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보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좀 더 무거운 물건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닌 로봇이 이동해야 되고 이런 규칙 등이 있다라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력 자체도 부족하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물류 로봇에 대한 관심을 올리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하나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물류 로봇이라고 한다면 무인 운송 차량 중심이었다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이 있고 코드나 점자대로 기존에 정해진 루트대로 움직였다라면요. 지금은 자율 이동 로봇, 자기가 알아서 장애물도 피하고 루트도 정해서 어찌됐건 목적지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쪽에 대한 탑재가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코드를 바꾼다던가 혹은 경로를 움직인다던가 수량을 옮긴다던가 이럴 때 그때그때마다 재입력값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결국에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등이 AMR을 도입하겠다라고 빠르게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 로봇에 대한 관심도를 올려보자라는 취지인데요. T-로보틱스도 그렇고요. 포드, 아마존, 오카도 등등에서 이걸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산의 효율성을 올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내외로 AMR 시장 규모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좀 소외된 종목, 그런데 성장하는 스토리를 가진 종목, 이런 걸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지금 로봇 섹터 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대변되는 협동 로봇 쪽은 1년 사이 주가가 이만큼 올랐고요. SBB테크 등으로 대변되는 부품 쪽도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물류 로봇 쪽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증권에서는 대기업과 투자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업체를 주목하자라며 정리를 해뒀더라고요. 참 친절하게 뽑아줬습니다. 유진로봇, 로보티즈, V1텍, T-로보틱스, 티라유텍 등을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로봇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뉴스타크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미묘한 패배감이 있었어요. 시장 자체가 한 주 내내 빠졌고요. 코스닥도 계속 밀렸고 뭔가 하루는 경기 침체를 했다가 하루는 인플레를 했다가 계속해서 악재가 추가적으로 반복되는 느낌이었는데 장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그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다만 저는 이제 비관적으로는 안 보지만 좀 상당히 좀 막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모멘텀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5월달 흐름, 4월 말부터 5월달까지 보면 약간 갈지자입니다. 갈지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는 약간 주중 내내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좋아도 못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조금 더 안타깝고 혹은 조금 더 이거 뭐지 하는 느낌이 드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좀 화요일에 소매 판매 결과가 단기 변동성을 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미국의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를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물론 딱 하루만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난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에는 관망, 그리고 금요일에는 조금 강한 매도가 나왔거든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도 2천억, 그러니까 거래소에 2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온 게 드물었었는데 그러네요. 좀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은 오늘 혹은 이번 주에 이런 수급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일회성 당일 이슈였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라든지 지난주 자동차라는 종목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시장이 안 좋았어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력 인프라, 엔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섹터가 아주 큰 섹터는 아니고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부 주도주를 잘 매매를 하시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쁘지 않지만 그게 아닌 종목이나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그러면서 일정 부분의 조정 이상 한 번의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로 편입을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전략을 한 5월 말 6월 초까지는 잡을 그런 포트폴리오 변경할 계획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매주 나와서 저희와 함께 호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 2번 출연 그 시장 뷰 자체가 그리 크게 바뀔 여지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시각을 저희가 확인받을 수 있었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한번 다음 섹터 이슈로 넘어가 보죠. 태양광 쪽이요. 미국에서 뭐 종목들의 움직임이 별다를 게 없었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그래도 태양광주는 좀 올랐습니다. 퍼스트 솔라를 필두로 해서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미국 태양광 쪽의 새 혜택에 대한 이슈가 좀 반응을 보일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하나솔루션 거래 재개되고 정말 관심 못 받았어요. 네.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회사가 분할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잘 가고 네. 하나는 빠지고 하는 모습인데 둘 다 지금 못 가는 모습.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뭐지 하는 느낌을 좀 가지실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뉴스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추가로 준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 브리핑 잘 해주셔가지고 미국에서 제작을 하거나 하면은 40% 이상 제작을 하게 되면 추가로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30%인데 한 10% 이상 더 주겠다라는 것인데 뭐 이거는 IRA 관련해서 AMPC와 혜택과는 좀 별개로 더 주겠다라는 것이라서 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OCI가 거래가 중지가 되어 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IRA 관련해서의 어떤 혜택을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러면 결국 하나큐스에 지금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건 하나큐스텔 하나, 그러니까 하나큐스텔이 아니라 하나 시스템 하나니까요. 네. 하나큐스텔은 하나 시스템의 계열 그 자회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큐스텔이 조금 올해도 태양광 쪽 관련해서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뭐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아주에 한 3조 2천억 정도 솔라허브 가동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미국 공장 생산량을 1.7기가와트급인데 내년에는 8.4기가와트급까지 엄청나게 확대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것처럼 소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산을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좀 중국 부자재 사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큐셀이 좀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55,000원 언저리까지의 반등은 뭐 지금 당장 뭐 오늘 하루 만에 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조금 방어해 준다라면 혹은 이런 쪽에 대해서 최근에 풍력은 잘 갔지만 태양광은 전혀 못 갔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의견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답변 주셨습니다. 저희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봇 쪽이요. 로봇도 뭐 협동 로봇, 서비스용 로봇, 그 가운데서 혹은 부품사 너무나 많은 분야로 이제 좀 관심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 쪽에서 이제 네.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물류 로봇이 그래도 덜 갔다라며 네.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옵니다. 또 정책적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요. 괜찮을까요? 뭐 지난주에 이제 사우디 국토부 장관이 방한한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MOU를 좀 맺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특히 이제 항만 자동화라든지 뭐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의 어떤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좀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건 최근의 뉴스이기도 하고 이미 연초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것인데 뭐 샌드박스 규제로 인해서 로봇 관련돼서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죠. 예를 들어서 로봇이 원래는 인도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좀 규제를 완화를 해서 인도를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배달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수 있게끔 좀 법적인 조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첨단 로봇 산업 육성책으로 인해서 지능형 로봇 개발이라든지 보급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상당히 이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지난주에 조금 일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세부 지침이라든지 언제부터 진행을 할 것이 법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좀 마무리하는 단계였었고 또 정부가 관련해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한 4개 핵심 산업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실내 이동 로봇이라 정의라든지 운행 안전 인증 체계, 보험 가입 등을 좀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좀 마련이 확대됐는데 다만 주가들 흐름을 본다라면 좀 제한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로봇 관련해서의 어떤 흐름들이 연초 이후에는 조금 제한적이고 지금은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 성장주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종목을 좀 구분해서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본다라면 현대모백스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이제 박스가 상당히 돌파가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상승 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조금 다시 좀 주가가 좀 반등으로 좀 전환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무백스와 SP시스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압축해 주셨습니다. 이제 대표님의 픽을 열어볼 텐데요. 풍력주를 골라주셨습니다. 풍력을 둘러싼 모멘텀 간략하게 좀 잡아주시고 종목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CSB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네. 지난 4분기는 좀 아쉬웠었는데 1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풍력주들이 좀 힘을 좀 냈었는데 결국에 IRA 효과라는 것이죠. 또 유럽 중심의 어떤 투자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고요. 특히 미국의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MPC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보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2030년이 된다라면 지금의 한 10배 이상의 수준으로 미국의 보조금이 늘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RE100이라고 하죠. 많은 기업들이 어떤 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라든지 실천을 좀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를 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일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용인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전력이 서울시가 쓰는 전력만큼의 전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로 좀 대체한다라면 충분히 투자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민간 기업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장은 더 커진다라면 결국에는 대장주는 CS윈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또 태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 쪽 그러면서 종목을 좀 압축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CS윈드와 태웅에 대해서 살펴주셨네요.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과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